당연히 수입차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공해서 수입차 타는 거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저희도 지금 수입차를 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사야 하는 타당한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최신 수입차도 가지고 있고 갓그랜저나 에스페로 같은 아주 오래된 차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입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걸 당연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국내 5대 카드사의 리스 자산 추이라고 합니다. 5개 사만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무려 6조 3,815억 원이라는 자산이 리스 자산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스로 자동차 같은 걸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만들기도 해서 오늘은 수입차를 샀다가 삶이 망가지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도 종류가 많죠. 사실 방금 전에 본 리스 자산 추이, 어쩌면 통계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도 리스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자산 증가는 이런 차들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건 카푸어들이 사는 차는 롤스로이스급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쳐줘봐야 5시리즈, 5시리즈도 사실 신차로 사기는 어렵죠. 대부분이 엔트리급 수입차, A클래스나 E시리즈 이 정도 선, 많이 가면 3시리즈나 C클래스 정도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포르쉐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이야기하다가 1시리즈 A클래스 같은 차를 얘기하면 우리도 굉장히 가볍게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소비 심리로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이거나 돈을 좀 크게 써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수입차에 접근하거든요. 주변 지인들이 부축이거나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나 내가 충분히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이왕이면 수입차, 이러면서 수입차를 검색합니다. 수입차를 검색하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한다? 바로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도 잘 보면 현금 구매 프로모션이 있고 파이낸스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파이낸스 프로모션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얘가 일단 할인폭이 더 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계약 기간부터 해서 금리, 주행가능 거리, 선납금, 위약금 이런 걸 다 따져봐도 대부분이 내가 손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사는 차의 미래 중고차 시세도 알기가 힘드니 당연하죠. 이성적인 상태에서도 이런데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야, 한 번에 돈이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월에 몇십만원, 내 월급이 몇백인데 이 정도는 껌이지, 이런 합리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나한테 큰 선물을 한 번씩 해줘야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 무조건 묻고 더블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리스 계약도 승인을 잘 안 내줍니다. 아무리 1시리즈나 A클래스나 C클래스 같은 차라도 사회초년생을 뭘 믿고 승인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천만원 선까지도 가는데요. 대부분이 1,000만원 아래로 갑니다. 왜? 모아둔 자산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또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됐구나, 그리고 승인이 나면 내 신용도가 꽤 괜찮나 보네, 이러면서 안심을 하죠. 그렇게 차 출고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딜러한테 연락이 오고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한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차를 처음 사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보험료가 꽤 크거든요. 만 26세 미만이라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만 24세가 기준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만 26세입니다. 심지어 나이만큼 중요한 게 보험 경력이잖아요. 당연히 보험 경력이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수입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기본 4천만원 이상의 수입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까지 붙습니다. 실제로 3시리즈 같은 차를 보면 20대 초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사람에 따라 1년에 480만원, 많게는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보험료는 10개월 단위로 할부를 끊죠. 카드사에 따라서 10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480을 10개월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48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사회초년생에 직장인이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계약할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더 비싼 개인 리스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3시리즈 리스비가 5년 계약 기준으로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험료, 심지어 운전자 보험도 들잖아요. 여기에 한 달 기름값까지 하면 한 달에 거의 13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원리스료가 잘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내던 리스료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옵니다. 왜? 자동차
자동차는 매년 자동차세를 내죠. 리스료에 1년에 2번 정도 자동차세가 포함된 금액이 청구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월에 나가는 돈에 자동차세까지 가중이 되는 거죠. 리스료가 연체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말이 많은데 사실상 리스료 자체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연체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국내 5대 은행 오토론 연체율 현황을 봐도 비율이 굉장히 소수거든요. 연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건데 연체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건 계약한 시점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 5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내 월급의 절반 정도는 차에다 쏟아붓는, 말 그대로 내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차를 모시고 사는 일종의 노예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특수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의에 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고 때문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치는 건 괜찮다. 병원비가 조금 나오니까. 그런데 차가 다치는 건 안 된다. 수리비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우픈 말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없이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모품은 보증기간이나 보증거리 내에 딱히 돈을 낼 일이 없거든요. 엔진오일 같은 건 거의 쿠폰 형태로 무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터류 같은 것도 많이 나와 봐야 얼마 안 합니다. 타이어도 수입차는 대부분 수입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합니다. 그런데 교체 시기가 되면 그냥 국산 타이어를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안심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통계 자료만 봐도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지역별 자동차 수리비 청구 금액인데요. 모든 지역이 수입차 수리비가 훨씬 비싸고 전국 단위로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입차는 부품이 모두 물 건너오기 때문에 부품값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공인비도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가 비싼 건 당연한 거죠.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보험료는 생각 안 하나요? 이렇게 5년 동안 자동차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나한테 남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카푸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회적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인 단위의 문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 의지만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주변에서 부추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새 차 산다 하면 본인도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주변 사람들은 완전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니면 내 자산은 딱히 신경을 안 씁니다. 차는 외제차지 하면서 좋은 차를 권유한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영업사원을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준비된 상태에서 갑니다. 영업사원은 또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 마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곳에서 마진을 남깁니다. 티 안 나는 것들 있죠. 고객들이 내는 돈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알아차리기 힘든데 나중에 보면 손해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수료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잔존가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주변을 의식하든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그렇든 어쨌든 완전 개인 의지로 카푸어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5대 카드사 리스 자산 추이를 보면 자동차를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끌족이라고 해서 하우스 푸어도 문제라고 하잖아요. 인상 깊은 기사 제목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빚내서라도 나를 빚내겠다 이런 기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문제는 빚을 낸다는 문제 자체가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출부터 줄이게 되죠. 전문 용어로는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 순환이 둔해집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안 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고, 이런 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거고, 카푸어가 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빚내서 집 사는 것도 이제는 비현실적이라 자동차로 넘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지만 개인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이면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